날이 완전 포근해요. 네. 하늘도 봄인데 파랗고. 봄. 네. 봄 날씨. 그러니까 저쪽이 옛날 그 도청. 도청. 예. 야 금남로고. 광주에 오면서 저도 뭐 그래도 종종 오는 편인데 참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아요, 광주가. 광주. 네.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고 시골이고 다녀보면 상당히 정갈해진 느낌이에요. 시골도 요즘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기록관이 5.18. 한번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는 자료가 조금 불비해. 불비하다기보다 뭐라 그럴게 볼거리가 조금 그렇게 풍족하지가 많지는 않아요. 않더라고. 저 하얀 저 건물이 전일 빌딩인가? 전일 빌딩. 그죠? 네, 전일 빌딩 네. 맞습니다. 저기에 헬리콥터 저기 위에서 사격이 네. 있었다는 그 빌딩이죠? 타는이 각도가 이게 이제 벽에 맞았으면 밑에서 쏜 거랑 위에서 쏜 거랑 이게 입사각이 나오니까 위에서 쏜 거랑 뭐 제때 규명을 못 하니까 세월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그 5.18 민주화운동의 그 사건 자체가 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쟁 그게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여기가 옛날에 네, 전남도청이잖아요. 네, 도청. 그걸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지금 네. 만든. 앞에 분수대는 옛날 위치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 영화 뭐지 택시 운전사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돼 있었고 여기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여기서. 집단 기억이라는 건 진짜 힘이 무섭죠. 역사 기록을 통해서 계속 완성되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억을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말로 넘기는 거하고는 그 힘이 다른 거야. 여기가 완전히 먹자골목이야. 이런 거는 광주나 대구나 비슷하네. 다 비싸. 먹자골목. 대한민국 먹자골목은 다 비슷한 유형이고. 아 갑자기 땡긴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를 통해 총선을 앞둔 각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포차로 인사드립니다. 민심포차가 지난달에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진보 진영의 안방 광주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님,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 박선민 대표님, 그리고 정한울 박사님, 예,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냥 끌려왔어요. 올해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네요. 네.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한 해인데 오늘 사실 여기가 광주에 온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이 호남 지방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님과 또 우리 박형준 교수님께서는 좀 일찌감치 여기 광주에 도착을 해서 광주 시민들을 좀 만나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어떤 얘기들을 듣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유 이사장님은 이번에 또 두 분이 역할을 바꿔서 택시에 네, 제가 택시. 여기
벌써 나뭇가지에 살짝 연두색이 천변에는 비치네요. 예,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가 지금 예전 같으면 지금 임박한 때라 예. 분위기가 많이 있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렇죠 분위기가? 그저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요. 예. 어제 예식장을 갔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전부 다 마스크 하시고 예. 뭐 분위기 안 뜨고 악수도 안 하고 여기는 지난번 총선 때는 싹 다 국민의당 뽑지 않았던가요? 광주시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예예. 한 명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당선이 못 됐죠. 믿었던 데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보니까 아, 민주당이 좀 덜 믿었게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지난 4년 전에는 좀 더불어민주당 좀 혼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셈인가요? 혼내줘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아. 대안 세력으로서 선택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4년간 대안이 안 돼버리고 그러지요. 뿔뿔이 찢어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그러면 안철수 씨가 다시 들어와서 정당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광주시, 광주 전남북 경우에는 특히 뭐 광주 경우에는 시민들이 크게 호응이 없나 보죠? 제가 현장에서 이 택시 영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요 전혀 없고요. 아마 이번에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마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겠는가. 뭐 여기 광주 전남북이라고 보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죠. 지금 당 이름이 또 바뀌어서 미래통합당인데 이제 그 당을 못 찍어주는 거는 주된 이유가 그 5.18에 대한 태도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뿌리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어찌 하다 보니까는 좀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그 정당에서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무슨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렇게 지금 손학규 대표가 있던 바른미래당 거기 분들하고 남원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셋이 합쳐서 여기서 당을 또 만든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그 당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 1000개가 모여도. 아, 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시 느꼈던 것이 안철수 전 그 국민의당 대표가 들어와서 또 한다 하는데 이미 신뢰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만 한 짓이다. 거기에도 별 관심을 안 아이고 보이고. 관심 없습니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세상에 전남북 시도민, 광주 전남북 시도민을 갖다가 저쪽에다 팔아먹듯게 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해본 사람이 새정치 한다 하면 그게 새정치라 하면 우리 아들놈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 대구에서는 이 사장님이 그 뭉티기랑 오드레기 맞게 기억하나요? 뭉티기. 뭉티기. 뭉티기하고 오드레기. 나름 그 좀 어감 살리려고 했는데 실패. 뭉티기. 아무튼 예, 그걸 이제 공수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광주 음식을 우리 교수님께서 네. 그 미션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했죠. 네. 네, 두 군데 가서 하나는 네. 이 애호박찌개. 와. 그거를 이제 공수를 해왔고요. 네. 다른 하나는 육전을 네. 또 공수를 해왔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안녕하세요. 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애호박찌개를 잘한다 그래서 왔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제일로 애호박찌개가 전국에서 얹어요.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장사는 좀 당사요. 저희는 그전에는 잘 뛰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네. 때문에. 요즘 어떻게 선거 앞두고 식당에 오시면 손님들 선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요즘은 없어요. 선거 얘기 별로 안 해요? 아직은 안 왔어요. 아직은 안 해요? 네.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모양이구나. 여기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후보가 되려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라도는 민주당을 많이 선택했죠. 네, 네. 아이고, 잘 아이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하여튼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모두 수고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 코로나 오기 전에도 네. 광주도 장사 안 된다고 상인들이 많이 네, 그러죠. 평소시에도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이제 이번에 큰 코로나 타격을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확 줄었습니까? 진짜? 거의 80%가 줄었다고. 80%가 줄었다. 네, 80%가 줄었습니다. 아, 네. 여기 광주는 뭐 민주당 일색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네. 지금 뭐 인물로 보고 있지. 뭐 굳이 뭐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고 아,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예, 제 주위에 뭐 저 모임하거나 뭐 식사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나오면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더 진심으로 또 당선된 후에도 누가 더 진심으로 좀 국가적으로나 뭐 인물을 보고 이야기하지 뭐 여기 무조건 민주당이다 그런 거는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줄어들었어요. 예, 저부터도 그러고요. 아 그렇구나. 이 위원장님은 육전 한 번도 안 드셔보셨나요? 육전 아예 먹어봤죠. 네. 저 광주 자주 네.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데 네. 여기 육전은 정말 이 고기 맛이 살아있는 육전이죠. 네. 여기 육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빨리 음식 좀 갖다 주세요. 애호박찌개랑 육전, 네, 나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탁 네. 계란하고 찹쌀가루에 그 소리 하면서 같이 구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네. 육전. 이게 육전. 이미 다 조리가 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맛있어 보이네요. 야, 일부에서는 이 애호박 네, 국밥을 네. 머슴밥이라고 냈대요. 머슴밥. 예.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탁 만들어서 이게 일하면서 먹을 수 있고. 네. 자, 그럼 한번 자, 좀 드셔보시죠. 아, 먼저 땡부터. 네. 잼부터 한번 하고. 네, 우리의 의식처럼 한번. 광주 네. 파이팅. 화이팅! 정치합시다, 화이팅! 지금 우리 유 이사장님 드시는 모습으로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저거 무슨 재밌는 먹방 하나 하시겠지만 저희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선거를 앞둔 각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 포차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결과를 먼저 보면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50.8%,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긍정 평가가 48.8이었고 부정 평가가 47.5였는데 지난달보다 그 차이가 4.8% 포인트로 더 벌어졌네요. 네. 자, 저희는 KBS와 한국리서치 전국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표가 더 상승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지금 뭐 저번 조사하고 비교만 해보면 네. 사실은 오차범위, 긍정평가로 보면 오차범위라서 뭐 이 결과를 보고 국정 지지율이 유의하게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차가 조금 이제 벌어져서 그렇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완전히 상승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격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이게 지금 이게 코로나가 악화된 그 상황이 좀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라서 과정이었다.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네. 생겨서 네. 온전하게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태고 일부 반영된 결과일 것 같아요. 2월 19일, 20일, 21일 네네. 3일이 반영된 네, 여론조사 네. 결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촬영하는 오늘 벌써 확진자 수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민망한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잖아요. 여기 작년 12월에 받고 네. 우리 프로그램 여론조사에서 그전 데이터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2019년 5월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저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여름에 소위 조국 사태 와중에 좀 이렇게 역전이 됐던 그걸 제외하면 그냥 지난 1년간 그대로라고 저는 봐요, 저게. 상당히 저렇게 오랫동안 거의 변함이 없이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저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적 그 지지층이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뭐 이 조사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게 높게 나타나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그 부정적인 게 좀 높게 나타나니까 대통령 지지율만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지금 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자, 그렇다면 호남, 광주, 전북, 전남의 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했다 의견이 80.6%, 그리고 못했다가 17.4%로 전국 결과와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호남이 전국 여론조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10%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30%가 높다는 뜻은 대통령 직무평가를 3% 정도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아, 이 지역에서. 네, 이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3%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지지율 격차면 네. 할 이유가 없죠. 경상도 말로 하면 됐나, 됐다 이거고 여기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시기 하네. 네. 정부 대응 평가의 문제보다도 이제 이런 이 코로나19 이 여파 자체가 선거 판세를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제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너무 안이하게 했다. 또 그 중간에 뭐 자아자찬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라고 하는 정치 이슈하고 볼 때는 정치 이슈로 볼 때는 이슈 자체 갖고 있는 속성은 일단 뭐 정부 책임도 묻고 뭐 지자체 책임도 묻고 다 묻겠지만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누구에게는 절대적인 악재거나 어느 정당엔 절대적인 호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악재를 호재로 만들기도 하고 호재를 악재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걸 좀 오버해서 또 지금 야당이 이걸 갖다 공격으로 쓰면 네. 좋지는 않죠. 이건 또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정말 이거의 그 확산을 막는데 진짜 걱정을 하고 있느냐, 국민의 안전을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저 사안 자체가 뭐 절대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없는. 코로나19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아무튼 뭐 방역과 경제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정말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또 여론조사에서 가장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 안정론이냐, 정부 여당 견제론이냐.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국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응답자는 48.8%,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야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4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에 보면 48.8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42.6이었는데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요. 네. 저거는 이제 뭐 현재까지는 대통령 직무평가 지지율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걸 가지고 총선을 전망하는 수치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좀 뭐 보수 통합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뭐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막 근본적으로 지금 뭐 뭔가 만들어졌다든지 변화했다든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도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1월과 결과가 좀 비슷하니까 더 뭐 이렇게 덧붙일 말씀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수치는 네. 이 지표는 그다음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봐야 그럴까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 전에 한마디만 네네. 제가 그 앞에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회 때 우리 박 대표께서 박성민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든 확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팽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게 제가 줄다리기로 비유를 하면 줄다리기로 양쪽이 편을 나눠서 줄을 잡아당겨요, 몇십 명이. 가운데에 선을 그어놓고 리본을 매놓잖아요. 나중에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지난 1년간의 저 정부 여당 안정론, 견제론 이걸 보면
여당 쪽으로 이게 약간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권이 이걸 확 끌고 가지를 못해요. 야권이 버티는 힘이 상당히 센 거예요, 지금. 그러나 반면에 또 야권은 야권대로 보수 야당은 거꾸로 끌고 오지는 못해요, 지금. 버팅기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에서 버텨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는 여권에게 살짝 유리한 지점까지 이 리본 매듭이 이동한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역전으로 확 갈 수도 있죠. 확 힘을 쓰고 저기가 뭔가 대우가 무너지면 확 끌려갈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 이제 줄다리기 비율을 잘 아주 적절하게 드셨는데 그 해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제 느낌은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라는 여론이 50%가 넘고 야당이 대안이냐라는 거에 동의하는 여론이 50%, 두 개가 다 50%가 넘으면 야당 쪽으로 갈 텐데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 여론도 사실은 지금 아직 50%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직무평가나 지금 뭐 견제론을 보면 못 미쳤고 야당이 대안이냐라는 거는 보수통합을 했는데 이 보수통합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혁신을 해낼 거냐라는 건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이나 뭐 혁신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해 보는데 저게 어느 방향으로 되든지 간에 느낌은 저는 여전히 확 무너지면 한쪽으로 그냥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거는 전 유지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그 느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41.2, 미래통합당 28%, 그리고 정의당 6.1, 국민의당 2.8, 그리고 지금 호남 3당 0.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정한을 박사님. 네. 뭐 저번 조사 때 한 38? 그 정도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조사가 41. 그래서 이것도 뭐 큰 오차 범위를 벗어난 이제 그런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2%에서 28%로 이거는 사실은 유의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이제 좁혀졌다. 그러니까 이번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인한 격차의 축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출범하면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당으로 보면 요 지난달 조사에서 있었던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인데 네. 두 정당 지지율을 새로운 미래통합당이 흡수를 한 거죠. 네네. 그 흡수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너지는 아직 그렇게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가수요가 생기는 게 마땅한데 네네.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저는 저 수치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 도로 새누리당이나 도로 자유한국당이었으면은 그 수치가 저 22.1% 부근에서 머물렀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이 갖고 있던 중도 보수 쪽의 일부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에 일부 중도 세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또는 청년 세력들이 결합이 되면서 가지는 기대 일부가 지금 저기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이 조사에서도 무당층이 상당히 있잖아요. 12.5% 정도 지금 아직 있는데 저것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지정당 없음이나 모름 같이 고려해보면 이 41.2%에 28%가 13.2% 정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전 조사는 사실 정당 지지도로만 보면은 삿발을 못 잡은 형국이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는 드디어 여야가 1대1 구도로 삿발을 잡는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달하고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이제 새롭게 포함됐잖아요. 네, 어떻게 좀 컨벤션 효과라 그러나요? 그게 좀 나타났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그 경선이나 큰 이벤트 후에 어떤 그 선거 출마 후보의 지지율이 급증하는 그렇죠. 네. 급상승하는 효과 이거를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저번 2차 조사에서 2차 패널 조사에서 새로운 보수당한테 투표를 하겠다 한 사람 중에서 한 43.2%만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한테 투표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82.0%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거는 거의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투표를 하겠다고 했던 한 달 전에 그 사람들의 지지가 이제 집결한 결과로 보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한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표는 온전히 오지 못한 상태.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2월 조사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 했던, 그러니까 아직 좀 부동층이랄까 미동층 중에서 이번 통합을 보면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지지를 하겠다고 이전된 비율이 사실 16.5%.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결집이 일어났지만 특히 미결정층이나 새로운 보수당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까지는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물론 보수 통합을 통해서 지지율 상승이 일부 일어나긴 했지만 컨벤션 효과라고 부를 만큼의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못한 좀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저 혁신과 통합 위원장으로서 약간 이 결과는 좀 마음에 덜 드시는 거죠? 뭐 들들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금 패널 조사 결과잖아요. 네.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무슨 이벤트 효과가 확 있어서 가수요가 확 끼는 것보다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이 통합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대상이 됐던 그 양당의 지지율 정도가 합산된 정도면 저는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 결과는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새로운 보수당 투표층이 다 안 왔다 이 얘기인데 이건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로 오히려 이해를 하는 게 좋고, 실제로 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선택지를 하나 줄여줬다는 거예요. 이 효과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미래통합당이 자신이 원래 지지했던 그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총선이 가까우면서 만약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행동들을 보여주면은 안 가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명분과 계기를 주면 그러면 이게 온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결정 못했다 해서 하여튼 16.5% 정도가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기대를 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출발할 때 너무 세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출발할 때는 그래도 약간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저는 이 선거에도 오히려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죠. 이제 약간 평소와는 다른 저희 마음에 몹시 흡족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이게 좀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안 찼네. 물이 반이나 찼네. 여기서 물이 반이나 찼네 쪽을 보이셨어요. 아까 요 앞에서 봤던 그래프를 보면 제가 약간 토를 달고 싶은데 지지율 이동한 거예요. 지역구 후보. 보면 원래 지역구 후보 지지율이 새로운 보수당은 뭐 5%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지지율이었어요. 거기서 한 반 못 되는 수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간 거고요. 지역구 후보에.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통합을 했는데 오히려 18% 정도의 1월달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 18% 정도가 미래통합당으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나 유승민 좋아.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 지지야 하던 분들 중에 가긴 갔는데 왠지 뭐 시원하게 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지지 후보가 한 만점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그 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새로운 보수당보다 몇 배 높았잖아요. 5배 이상 막 7배 이렇게 높았는데 거기서 18%가 통합하고 나니까 딴 데 지지하거나 유보로 빠졌다는 거는 데미지예요, 이게.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갈라져 있어서 어디도 지지 못하겠어. 이러던 분들이 상당히 이 결정 못했다는 쪽에서
16% 이상 와준 거 그거는 플러스라고 봐야죠. 근데 그 플러스가 있었는데도 앞에 이 마이너스들 때문에 소위 컨벤션 효과는 안 산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보수 정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한나라당이 전성기일 때도 40% 못 넘었어요. 30%대 있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새누리당이 들어와서 이제 그 40%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이제 호남 그러니까 저 충청도에 있던 정당을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보수 정당을 흡수해서 이제 40%가 넘었단 말이에요. 40% 중반대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20%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돌아오려면 한참 더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을 굉장히 갖고 지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중도 보수층이. 좀 전에 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흔쾌하게 지금 못 돌아가겠고 야 이거 뭐 탄핵 찬성하고 탈당에다 돌아온 사람은 환대를 받고 탄핵 찬성하지도 않고 당 지킨 사람들은 홀대 받는 거 이게 또 뭐냐 이런 사람들은 또 지금 기분 좀 언짢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저 보수 정당을 과거에 선택했던 사람들은 하여튼 요만큼의 돌아갈 핑계 명분만 주면 돌아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당명 바꿨고 통합했고 두 달 전에만 해도 과연 보수 통합이 될 건지 이랬는데 그 변수 하나는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아직까지 공천자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을 두고 돌아갈 가능성은 더 크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가 된 거는 그거는 사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는 정당 지지도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자,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31.5%, 미래통합당 24.1%, 정의당이 2.5%, 국민의당 1.2%, 호남 3당 0.6%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신 분들이 33.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지역구에 지금 다 공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역 의원들이든 거기 뭐 예비 후보들이든 얼굴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인물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지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을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할 때 그 정당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이나 뭐 당의 무슨 뭐 정책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거하고 인물을 떠올리면서 하는 평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급격하게 좀 빠른 속도로 좀 달라붙고 있다는 거 그 점이 좀 유의미한 좀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거 보면 알지만은 지역구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투표 후보를 어느 정도는 연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그게 불분명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투표 후보 정당을 보면은 그 격차가 사실은 7% 정도로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거의 대등한 차이라고 보고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 지지층에 약 5%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를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동안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 정도를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는 삿발을 잡은 거라고 봐야죠. 네네. 근데 약간 이제 이 데이터 해석은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좀 낮죠. 미래통합당은 정당 지지율보다 낮긴 하지만 덜 낮아요. 이 데이터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하는데 영 아닌 사람을 후보로 내면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런 의미예요. 또는 유력한 후보가 그 자기 동네에서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도 표명 안 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렇고 저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뭉쳐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저 당에 찍겠다는 비율이 당 지지율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요 지금. 정의당이 왜 반토막 나냐 하면 정의당은 후보가 안 나오는 데도 많고 지금 지역구 후보가 뭐 몇십 명 안 돼요. 지금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이. 그리고 그분들이 또 끝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외연이 확실히 좁구나. 저걸 보면. 그 외연이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결속돼 있고 누구를 내도 찍겠다. 이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대신에 외연은 좁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까다롭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까다로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념적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지층으로 이입이 됐고요. 40%가 넘는다는 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념 성향이나 당파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떤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게 아직은 좀 이분들한테는 좀 섣부른 이제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어쨌든 최근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뭐 최근에 어떤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잡음이나 뭐 네. 이런 부분들 왜 그리고 자객 공천이니 네, 뭐 인미리 네. 교수 파동이니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올랐어요. 그거는 진보층 내에서의 어떤 좀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은 된다고 보거든요. 네. 비례대표 투표 정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6%, 미래한국당에는 21.1%, 그리고 정의당이 9%, 아직 미결정이 33%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 전라로 넘어오면 더불어민주당이 42.5, 미래한국당이 3.2, 정의당이 15.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좀 분할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결과인 것 같아요. 정의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일단 전국을 네. 보면 네. 그냥 뭐 우연의 일치지만 저 21.1이라고 하는 저 미래한국당 지지가 지난달 우리가 2차 조사에서 비례대표 투표 이렇게 물어보면 네. 자유한국당이 18.8이고 네. 새보수당이 2.3이에요. 딱 더한 거. 우연의 일치죠. 네. 네. 근데 이 광주 전라에서는 역시 정의당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준연동형이 도입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비해서 그 비례정당 투표 의향도가 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위성정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뭐 많이 심심찮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물어봤습니다. 자,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7.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9.5%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 전라 지역 보면 필요하지 않다가 62.9%, 필요하다가 18.3%. 네. 요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26%보다는 조금 더 얻겠죠. 한 30% 얻는다고 쳐요. 근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을 얻으면 네. 연동형 캡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한 개도 못 가져가. 네, 못 가져가고 그냥 그 17석 남는 데에서 그 30% 얻으니까 한 5석에서 6석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동형 30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다 그 나눠 가지니까 이 그 미래한국당은 사실 더 가져갈 수 있죠, 사실. 17개 중에서 또 5개 정도 가져간다. 또 한 5개 가져갈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개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5개를 가져가면 거기서 20개를 지고 들어가잖아요. 비례에서 이미 20개를 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개를 하려면 광주 전남북을 다 합쳐야 여기 29개예요? 28개. 광주 전남북을 거의 다 이겨야 만회할 수 있는 숫자의 의석을 미리 미래통합당에 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위성정당도 아니에요. 합칠 거니까. 위성은 안 합쳐지는 게 위성이거든, 원래. 계속 밖으로 달처럼 돌아야 위성인데. 이 당은 잠시 쪼개서 한 바퀴 돌고는 선거 한 바퀴 돌고 다시 합쳐서 거기 갖다 붙는데요. 위성정당도 아니고 이거는 홀로그램 가짜 정당이에요. 근데 여하튼 지금 선거 제도상으로는 막을 수가 없고 네. 중앙선관위에서 등록도 허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보수청에서는 이 게임의 룰을 확실히 숙지를 하고 네. 저당을 찍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 일종의 자기들이 찬성하지 않는 룰 변경에 대한 정당방위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남은 선택은 그러면 진보진영 쪽에서 그냥 20개를 그냥 건식하게 그냥 줄 거냐? 아니면 우리도 이 비례표를 지금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비례 전문당을 하나 만들 거냐 이 선택이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정확히 설명하셨는데 원제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 논외로 하고 네, 그건 논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거냐 안 만들 네. 거냐 또는 위성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형태의 비례정당을 어떤 식으로든 그 동원할 거냐 안 동원할 거냐 저는 동원한다 쪽에 그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요. 선거라는 것은 민심을
어쨌든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의 허점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걸 이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걸 이용을 못하고 근데 이용을 못하는 이유 자체가 정의당하고의 또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여튼 정당끼리 풀어야 될 문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나비 효과 같은 건데요. 좀 그림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후보 연대로는 살아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당의 지도부 중에 비례대표를 못 가는 분들, 심상정 대표 같은 분은 사실 그동안 후보 단일화의 덕을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지역구마다 지금 그 민주당 후보들은 난리가 뭐냐면 미래통합당이 나왔는데 정의당 후보들이 다 뛰겠다고 나오니까 이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의당이 저 딜을 하려면 옛날처럼 지도부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다 드라마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가능해서 비례정당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무슨 뭐 연대 갖고 뭘 만든다. 거기서 뭘 얼마나 좀 얻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주장에 그걸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참 진짜 흥미진진한 건데. 지금 재밌다, 이거 보네. 재밌어요. 네, 민주당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냥 20석을 날로 먹히게 생겼어요. 이 보수당에. 저거 날로 먹히게 생겼잖아 지금. 식욕이 막 땡겨. 날로 먹히게 생겼고 개정선거법의 취지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저렇게 되니까. 그러면 저거를 막아야 된다. 첫째 보수정당 통합된 보수당에 20석을 그냥 갖다 바치는 이 사태를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당이 제1당이 되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저렇게 20석을 그냥 건식하게 해주면 난리가 난다. 그거는 나중에 집권 후반기에.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첫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저 보수 쪽의 비례위성정당 저기서 20석을 그냥 선점하는 거. 그걸 막아야 된다. 둘째는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앞장서서 4+1로 해서 이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취지를 자기 발로 밟으면 안 돼요. 이 새로운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 두 개예요. 그 두 개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네. 이거를 찾다 보니까 네. 지역구 문제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오늘은 호남의 중심 광주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애호박찌개는 식어가고 있고 배는 고프고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또 광주를 대표하는 오리탕입니다. 오리탕. 이 오리탕이 여기 대표 음식이 될 수 있었던 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오리의 70%가 이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이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리탕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5명 다 처음. 걸쭉하게 한 건 처음 먹어보는데. 굉장히 그 전라도 음식답게 진하고 풍부한 맛이죠. 이야, 예. 미나리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심지어 이제 초고추장의 이 조합도 굉장히 좋네요. 자, 광주 전라 지역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49.7, 미래통합당 3.4%, 정의당이 4.8%, 또 국민의당 1.6%, 그리고 호남 3당이 1.6%입니다. 실제로 저거는 뭐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호남은 좀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저렇게 높지만 현역분들은 대부분이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제가 보기엔 당이에요, 당. 네. 제가 그분들이 뭐 이제 여기 정당 지지율은 저렇게 낮게 나오지만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당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치르겠죠. 네. 이건 뭐 정당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광주 전라 지역은 정당 대 정당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네. 정당 대 무소속, 그 무소속이라는 건 인물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면 미결정이 32.9% 정도 되잖아요. 저 32.9% 속에 저는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구를 우리가 다 똑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인물이
비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키워보고 싶다든지 또는 저 정도면은 그 민주당은 아니지만 찍어줘도 큰 틀에서 여권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기서도 재밌는 경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다. 호남 3당이라고 물어보면 지지 안 한다고 그러죠. 당연히 그 이름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포의 박지원 의원이나 여기 광주의 전정배 의원이나 전주의 정동영 의원이나 뭐 유성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오든 어느 당 소속으로 나오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대 무소속이든 뭐 어떤 당 소속이든 1인 정당이나 다름이 없는 그분들하고의 경합이어서 이 데이터에서는 선거 결과를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해봐야 알아요. 이런 건 있어요.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가장 전략적 선택에 능한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의 여러 경험들을 보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을 한번 혼내줬잖아요. 그것도 전략적 선택이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영남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고 저게 그 호남 내의 경쟁 구도만 볼 게 아니라 바깥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호남 민심이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그 민주당 의석이 너무 적겠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호남에서라도 다 몰아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호남에서 이제 총선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안철수 전 의원과 국민의당이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호남 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분은 그 선거할 당시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잠깐 있으면서 그것도 지나고 나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고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처음에는 우리 호남 사람들은 중도와 진보 그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도에서 보수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갔다는 거. 우리가 싹 몰아줬잖아요. 프로 몰아줘도 피했지요. 배신당했죠. 형식적으로 미안하다, 뭐 유감이다는 그런 편 사회적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 찍어줄 겁니다. 전혀 후보 하나도 당선 안 될 겁니다. 무언가 그 앞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런 그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말로는 하시는데 보여준 게 없어요. 저희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라는 분이 나름대로 이제 참 고생도 하셨고 하셨지만은 그분에게 돌아갈 편은 호남에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자랑만 막 이렇게 했지. 그 한마디도 자기가 뱉었단 말에 한마디도 책임을 못 지면은 안 되죠. 한마디라도 책임을 졌어야지. 그 끝나고 몇 분 오기는 와서도 그냥 나 이렇게 왔어요라고만 해주고 간 거지. 진짜 진심은 아니었잖아. 깨고 계시네 상황을. 진짜 무섭다. 이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굉장히 날선 비판들, 굉장히 그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뼈아픈 얘기들인데. 네,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이 호남 민심, 예. 안철수 신당 대표에 대한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네. 자, 오늘 광주에서 이렇게 호남 민심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호남에 오니까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소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해도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 동네 오면 네. 약간 좀 무서워져요. 왜요? 그 선거 민심이라는 게 여기가 그 최원정 씨가 이 진보의 안방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여기 안방 맞거든요. 예, 우리 진보 계열 정당, 진보 세력의 안방 맞는데 이 안방 민심이요 정말 그 2004년도에도 그랬고 2016년도에도 그랬고 한 번씩 엎어질 때 보면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냉혹합니다 진짜. 4년 전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밀었다가 지금 거의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와 있어요. 되게
이렇게 진보 양방인데 여기 오면 좀 약간 살짝 무서워져요. 진짜 정치라는 게 무상하기도 하고 민심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 아까 인터뷰 제가 보면서 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이 호남에 대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다짐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아마 생각하는 지금 보수정당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친호남적인 정치인을 꼽으라 그러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꼽을 텐데요. 그분이 그냥 한 번 와갖고 무슨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20년 동안 그걸 꾸준히 한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호남에서도 싹을 키워야 되지만 호남에서 싹을 키우기 위해서는 호남 바깥에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이 호남에 대해서 정말 긴 호흡을 가지고 이 관심과 투자를 또 애정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겁이 나요. 진짜 그렇다니까. 썰덜하신. 여기 오면 민심이 진짜 무섭다는 거 많이 느끼고 겁나게 겁나는구만. 겁나게 겁나더라.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워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정치합시다 민심포차.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대구, 또 이번에는 광주에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우리 박형주 교수님에게 많이 기대서 많은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기대가 큽니다. 잘해주실 거죠? 제가 잘해요? 네,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환점을 돌았어. 완전 언어적인 감각이 툭툭 던지는데 다 나오지. 광주 분들이. 너무 이렇게 전라도를 그냥 왕따 아니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다른 타 지역은 그렇게까지는 않은데 정말 전라북도는 뭐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압도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처음에 2018년도부터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점점 이제 해가 지나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도 많다 보니까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나마 차차기 선책으로 민주당을 찍는 것이지. 그래도 호남권은 아직까지 그래도 민주당을 좀 밀어줘야 민주당이 좀 힘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아직 누가 후보인지 저 안 찾아봐가지고 딱히 누구를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광주 전라도라 무조건 민주당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말씀 어르신들 엄마 아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기성세대 분들까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 또 저희들은 안 그러거든요. 맞아.